예, 저번 시간에 우리 디지털 아방가드의 6번째로서 상황주의와 상황주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주의 퍼포먼스, 이른바 우리 그 문화 퍼포먼스의 연관성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댄 그레임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댄 그레임의 거울을 이용한 관객과 이 설치 작가와죠. 관객과 설치 작가, 행위자, 그리고 거울이라고 하는 것에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떤 그런 상호작용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얘기하고 있죠. 이게 이제 디지털로 나타나면 케이블로 변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조금 더 계속 더 내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강조적 의미,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예술이든 그 지나는 반복적인 강조와 맞무르기의 단계로 특징 지어준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좀 진행적인 반복적인에서 마무리 단계, 치즐링이라고 했고, 앰플릭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거기에 나오는 하나의 대표적인 얘가 보들레르 같은 사람들, 랭보, 말레르메, 이 부분들은 여기는 보들레르, 랭보, 말레르메, 이것은 상징주의이고, 프랑스의 상징, 유럽의 상징주의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다다이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좀 강조적 의미로 나타나고 있죠. 강조적 의미로 나타나 있고, 문자주의, 이런 것이 이제 디지털 예술에서, 이런 요소들이 디지털 예술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뭐 문조제, 이게, 레터리즘,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롤랑 바르트의 구조주의 기호학도 마찬가지고, 작 라캉이라든지 작 데리다, 이 포스트업의 주체의 해체주의, 이런 관점도 우리가 디지털 예술과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주체의 해체 부분들, 우리가 디지털 예술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디지털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주체의 가상성 문제. 디지털 예술은 왜 주체의 가상성이 나타나냐면, 디지털 예술은 현실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묘사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강의 첫 시간 내가 얘기했던 미메시스 측면인데, 미메시스 측면이 아니고, 현실을 모방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또는 현실을 토대로 둔 것이 아니고, 현실에서 없는, 소위 말해서 지시 대상성이 없다고 그런 얘기했죠. 지시 대상성이 없는 어떠한 대상, 사물, 이런 것들을 묘사를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런 공간이 시뮬레이션 공간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시뮬레이션 공간은 현실을 토대로 두고 있지는 않죠. 우리가 흔히 해서 반대적 의미로서 아방가드 예술이라고 얘기하죠. 디지털 예술과 대칭되는 의미에서 아방가드 예술이라고 칭한다 그러면은, 아방가드 예술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방가드 예술은 굳건한 현실을 토대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디지털 예술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주체의 해체 내지는 해체주의가, 요거는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 디지털 예술에서 상당히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한 구체시, concrete poesy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구체시 이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특히 구체시 이런 것들은 디지털 시대에 나타나서 디지털 구체시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죠. 구체시는 어떤 구체적인 사물을 형상한 예술을 구체시라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특히 시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구체시 한번 봤습니까? 보이지 않았어요? 네, 한번 볼까요? 어떤 건지. 어떤 사물을 두고 그 사물을 보이게 하는 사물의 내용을 테두리 틀은 그대로 두고 유지한 채로 내용을 문학적으로 형상한 것을 구체시라고 얘기를 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뭐 이런 것도 이거 뭐 사가시 뭐 유명하죠. 사가시. 요거는 뭐 현대적 의미에서 구체시고, 원래 그 구체시 전통은 우리 그 카르미나 피구라타라 그래가지고 카르미나 피구라타. 카르미나는 형상이라는 뜻이고 피구라타. 카르미나는 문학이라는 뜻이고 피구라타는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르미나 피구라타는 형상 문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형상 문학. 그때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틀을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형상, 피겨 있죠, 우리 피겨. 피겨의 틀을 가지고 문학적 행위를 하는 거.
옛날에 제일 최초의 형상문화 카르미나 피구라타는 재단시입니다. 재단. 옛날에 공동체 사이에서 어떤 단을 두고 그게 뭡니까 제물을 올려놓고 예식을 드리는 이런 형태 있죠. 공동체의 의식 행위, 이런 제의 행위라는 것이 묘사할 때 재단이 나타나고 보다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계란도 형상한 것도 있고 뭐 계란시라든지 중세에서는 십자가라든지 뭐 골고다의 이제 그 예수의 초형 이런 것을 형상한 것도 있고 교회를 이렇게 유럽에서는 주로 기독교 문화가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 이러한 측면에서의 대상들을 대상을 가지고 그렇게 형상식 카르미나 피구라트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뭐 바퀴, 특히 바퀴식 같은 유명해요. 수레바퀴 있잖아요. 수레바퀴에 바퀴가 크게 있으면 안에 큰 원이 하나 있고 가운데 두 번째 원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곽적 원을 지탱하는 살이 있습니다. 바퀴 살. 이런 크다는 원과 바퀴 살과 그다음에 그 바퀴 중심을 이루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자로 보여지고 있는 그 바퀴 문학이라고 있어요. 바퀴, 수레바퀴 문학. 예, 그런 것도 있고 장미도 있습니다. 장미. 한번 보여줄까요? 카르미나 피구라트가 어떤 건지. 이런 것도 이제 디지털 시대의 문학으로서도 상당히 많이 이제 변형돼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요거 내가 아까 좀 얘기했던 장미. 요거 이제 장미입니다. 장미 문학이라고 그러는데, 장미 문학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17세기 바로크 예술 시대에 나타났던 그런 17세기에 나타나는 문학의 형태입니다. 요 장미죠. 굉장히 화려하게 편 장미인데, 이 장미를 그 문자로서 형상한 거예요. 여기다가 어떤 문학 작품을 썼다는 거예요. 문학 작품 쓴 이런 카르미나 장미 문학이 있고요. 예. 뭐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카르미나 피구라트는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유형이 많이. 예. 이런 것들이 카르미나 피구라트입니다. 왜 이런 카르미나 피구라트가 이건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어요. 왜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카르미나 피구라트가 나타났을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었을까? 누가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왜 카르미나 피구라타를 사람들이 이렇게 이거 문학적 행위라는 겁니다. 문학을 하려면 어떻게 쓰면 보통은 그냥 문자 텍스트로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죠? 뭐 소설가, 소설가, 시인, 드라마 작가, 보통 3대 문학 장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문자 가지고, 그죠? 이렇게 글을 쓰는 행위. 이제는 전부 다 원문으로 써 있죠. 유럽에서 최초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문학을 얘기할 때는 우리 오디세이, 일리아드, 호머죠. 호메로스는 그런 오디세이, 일리아드 이런 것을 최초의 문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문으로 써있어요. 원문에 써있다가 이제 점점 더 산문으로 써져서 나타나고 이렇게 얘기하고죠. 우리가 소설이라고 요즘 소설이 문학에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소설이 문학 장르로서 학문적으로 의미를 찾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9세기에 비로소 소설이라고 하는 장르적 의미가 생겨나게 돼. 소설학이라고 하는 장르적 의미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의 창작 형태로만 있는 거고 학문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대학에서 말하고 있는 제도권적인 의미에서의 학이라고 하는 문학, 어떤 창작이 아니고 문학, 이른바 문화에 대한 학이죠. 학문이죠. 학문적 의미로 얘기하는 문학. 유럽에서는 문해학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19세기 중반에 이미 19세기 중반에 비로소 하나의 학문적 토대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대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학문 분야의 틀이 많은데 이런 학문 분야도 굉장히 늦게, 지금부터 한 150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학문의 역사가 그렇다. 대학에서 얘기하는 제도권으로서의 학문의 역사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 카르미나. 왜 이런 카르미나 피구라트를 사람들이 만들었을까요? 이전에는 이거 고대 그리스에 대해 얘기했다죠. 고대에서 쭉 얘기해가지고 쭉 나타나가지고 최근까지 우리가 디지털 예술까지 이런 카르미나 피구라트의 전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기 라틴 계통, 라틴 민족에서는 이게 칼리그람으로 나타납니다. 칼리그람 알죠? 칼리그람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칼리그람 어떤 겁니까? 이게 디지털 예술에서도 많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디지털 예술은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네, 칼리그람. 이런 것들 칼리그램이라고 그래요. 칼리그람. 여기 라틴 계통의 나라에서 뭐 프랑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이태리라든지 라틴 계통에서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그런 카르미나 피구라타의 형태입니다. 이거는 칼리그람. 넓은 의미에서 카르미나 피구라. 요즘 우리 뭐 광고 이런 거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현대 광고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게 2000년대 기법입니다. 최근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기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신문지상에 무슨 뭐 큰 대기업이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삼성이라든지 무슨 뭐 현대라든지 우리나라의 굴지 대기업들이 광고하는 그런 이른바 신문의 전면 광고 이런 것들이 카르미나 피구라타의 그런 한 형태를 빌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7세기에 그 바로크에서 많이 나타나는 건 엠블렘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엠블렘도 카르미나 피구라타의 한 그런 형태인데 하나의 그 이미지 예술 형태예요. 우리는 보통 엠블렘 그러면 로고만 엠블렘이라 그러는데 로고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엠블렘은 이미지 예술 형태를 얘기합니다. 하나의 그 카르미나 피구라타는 형태예요. 형태 나타나는 것이 요즘 뭐 신문의 기법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예. 엠블렘이라는 것은 어떤 제일 위에 어떤 모토가 주어지죠. 어떤 모토가 주어지고 그 밑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 부분에 하단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른바 그 주석 해석 또는 교훈적인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광고 형태, 우리 전형적인 광고 형태입니다. 제일 처음에 어떤 제품 설명 뭐 딱 나오죠. 그 밑에다가 뭐 커다란 거기에 대한 화면, 이미지 화면이 들어오잖아요. 뭐 자동차라든지 무슨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기타 뭐 어떤 거지 이게 또 들어오고 그 밑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요즘은 뭐 교훈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그 자체의 그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형식, 이게 전형적인 엠블렘 형식이에요. 예, 여기 엠블렘입니다. 내가 지금 얘기했던 그 엠블렘은 여러 형식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크 엠블렘입니다. 바로크 엠블렘. 뭐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어떤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 그죠? 하나씩 있고, 그다음 이게 자기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미지가 이게 들어옵니다. 그 밑에 해설이 들어와요. 해설. 그렇게 형식이 좀 그렇게 돼 있죠. 이 내용이 좀 교훈적인 내용들이에요. 교훈적인 내용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주제를 내고 이미지가 들어오고 이 밑에 내용, 교훈적인 내용. 이게 엠블렘 형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엠블렘 형식으로 뭐 여기 한번 전형적으로 잘 써 있네요. 예. 이렇게 있죠. 여기 이게 갈려놓고 있습니다. 여기 모토가 있고 여기다 이마고가 있습니다. 이마고가 있고 그다음에 에피그램이라고 되어 있죠. 에피그램은 원래는 그 묘지명이라 보통 그래요. 묘지에 이렇게 경구 문자로 탁 집어넣는 거. 짤막하면서 그 읽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강하게 전달하는 그런 문구, 그래서 경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떤 사람의 뭐 저렇게 묘지명이니까 그 사람의 뭐 일생 중에 그 사람을 딱 드러낼 수 있는 아주 간단하게 딱 드러낼 수 있는 문자들, 어떤 경고 이런 것을 이제 에피그램 형식인데 여기서 상당히 교훈적인 얘기니까 바로크 시대의 교훈적인 얘기, 사람들이 정신을 탁 일깨우는 어떤 뭐 우리 말하면 일침이라 그럴까요? 한번 딱 찔러서 그 사람의 정신을 깨우치는 이런 문구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엠블렘 형식이다. 이것도 카르미나 피구라타의 한 형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랬을까? 아까 그 질문 다시 돌아갑니다. 왜
이건 17세기 거예요. 17세기. 아까 내가 제일 처음 보여줬던 2000년 전에 겁니다. 2000년 전에 보여줬고, 뭐 중세시대 이런 것이 있고,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어요. 에피그램도 있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디지털 예술과 문화 시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강조할, 이 시대의 주로 내용인데, 디지털 문화 예술 시대에도 카르미나 피구라타가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컴퓨터 같은 데면 컴퓨터에 우리 글자판이 뜨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흔히 칼리그라의 한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방가드 시대에 카르미나 피구라타가 많이 사용되어졌는데 아방가드의 카르미나 피구라타가 디지털 예술 형태로 많이 변형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어디 디지털 문학이라 그럴 때도 이런 걸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구체시, 이게 뭐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피에르 가르니에르,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오이겐 곰닝어, 구체시, 이거는 독일의 구체시를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오이겐 곰닝어, 독일의 구체시가 어떤 거 잠깐 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독일의 구체시를 얘기합니다. 독일의 구체시, 콘크리트 포이지. 이런 형태도. 이것도 카르미나 피구라타의 한 유형입니다. 카르미나 피구라타 유형. 뭐 이런 것들은 오르드는 질서라는 독일어 단어인데 질서에 UNG 음인데 UN이라는 UN이라 UN 영어로 하면 UN이 독일어로 하면 UN이죠. UN을 앞으로 끄집어내면은 오르드링이 오르드링이 됐어요. 운이 들어가면 어미의 그런 두 철자는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없지만 앞으로 끄집어내니까 접두어로서 반대 접두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질서의 반대가 무질서죠. 무질서의 의미로 변했어요. 응? 무질서. 앞으로 끄집어서 무질서. 이건 하나의 언어 유희죠. 언어 유희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하나의 콘크리트 포이지의 예입니다. 다른 거,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슈바이겐, 침묵이라는 단어인데, 하나, 둘, 셋, 5줄이니까 15개의 단어의 침묵인데, 침묵. 우리말로 하면 침묵이래가지고, 3번 쓰고, 5줄로 계속 쓴 거예요. 근데 하나를 비워놨어요. 그러니까 침묵이 14개가 되죠. 하나를 비워놓은 건 어떤 의미일까요? 침묵 속을 간통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네. 뭐가 침묵을 간통에 들어가는 겁니까? 문학의 힘이 침묵을 뚫고 침묵을 넘어서 문자로 표현하고 하는 힘, 이게 문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묵은 20세기의 문학의 대주제입니다. 침묵,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죠. 이건 독일의 구체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야 같으면 yes인데 야를 이루는 야 독일어로 yes인데 얘인데 그 이루는 단어들은 전부 다 nine, no라고 이루어진 단어들로 이루어졌지만은 안에 들어가면 no인데 형상화된 것은 예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체시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마샬 딩상 등의 잠재적 문학의 작업장에서 드러나는 울리포, 워크샵이죠. 워크샵 for potential literature가 되겠죠. 운동. 울리포는 문학과 수학을 접목시키자 한 실험적인 문학 운동 단체로서 1960년 작가 레이먼 크노와 수학자 프랑스 드 르네어에 의해서 창설된 지금까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운동을 얘기합니다. 울리포에 가입된 회원들은 울리피앙이라고 불리는데 울리피앙들은 모두 특이한 형식, 말장난, 수학 공식, 복잡한 틀 등을 적용시켜 문학작품을 쓰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형식들의 독특 상상력을 발휘시킨다고 생각하며 형식 제한을 받으면서 내용이 그대로 성립되는 글을 쓰는 것을 문학적 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험문화 작가인 레이노 크노 같은 사람들의 이런 시, 이게 수가 얼마나 됩니까? 100,000 billion poem이라고 되어 있죠.
빌리언은 10억인데 우리 표현하면은 10억이 1000개. 10억이 1000개면 몇 개 됩니까? 10억이 하나 더 넣으면은 100억, 2개면은 1000억. 1000억 따위 뭡니까? 조죠. 조. 그러면 1000개면 조인데, 조가 몇 개예요? 그 100조다, 100조. 100조. 예, 뭐 그런 시들, 이런 컴퓨터에 제한된 결합적인 대수학적인 가능성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그 시대의 디지털 아방가드의 한 유형, 문학적 유형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문학적 유형들을 주로 지금 내가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학적 유형들이 이렇게 많이 표시되고 있다. 내가 오늘 책을 안 가져왔는데 내가 단독 쓴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쓴 디지털 예술가 디지털 예술이 아니고 디지털 예술과 예술의 확장, 뭐 그런 제목인데, 그런 제목에서 디지털 문화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와 예술의 확장이라는 책 내가 쓴 게 있는데, 여러 사람이 공저로 쓴 거예요. 공저로 쓴 건데 디지털 문학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실립니다. 혹시 디지털 문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사람 그 책을 한번 참조를 하세요. 내가 몇 년 전에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글을 모아서 나도 거기 들어가고 디지털 미디어와 예술의 확장 이런 데도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것이 여러분이 얘기할 것이 비선언적 상호작용성 영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관계의 말걸기 또는 내러티브에 끼어들기의 관점인데, 우리가 얘기 나오는 비선언적인 상호작용성 영화의 하나의 효시 같은 작품으로 든다 그러면 이 쿠로자와 아키라, 일본의 감독이죠. 일본의 3대 감독으로 각광받는 3대 감독 중에 한 사람이 쿠로자와 아키라가 만든 라쇼몽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라쇼몽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라쇼몽이라고 써 있는 어떤 뭐 선사라 그럴까요? 어떤 절이에요. 절이 들어가는 입구에 문이 보통 하나 있잖아요. 입구 통과하는 입구에. 그 입구 이름이 이제 라생문이라는 뜻이에요. 라생문이라는 그런 글이 쓰여져 있는 그 입구에 사람들이 앉아. 왜?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다 앉아서 몇 사람이 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앉아서 얘기하는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목격담을 얘기하고 있는데 길을 가다가 어떤 부부가 길을 가는데 어떤 산적이 나타나서 남자를 때려서 이렇게 이제 거의 목숨이 잃을 정도로 그런 상황에 나타나고 그 여자를 어떻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 내용이 한 사람이 전달하는 게 아니고 네 가지 시각이 전달해요. 네 사람이 같은 사건을 각각 다른 얘기 방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응? 아주 특이하죠. 아마 최초로 그렇게 얘기 전달하는 방식이 최초로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흔히 얘기해서 내러티브의 요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하이퍼텍스트의 방식과 굉장히 유사한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적으로 내러티브의 가치를 제시하는 영화적 의미에서 하이퍼필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필름, 하이퍼텍스트의 한 유형으로서 하이퍼필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영화로서 우리 좀 재미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우디 앨런이 만든 카이로의 자줏빛 장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1985년도 영화예요. 카이로의 자줏빛 장미. 이 영화는 위의 것보다는 직접 또 위에는 어떤 내러티브의 가지치기에 그친 데 반해서 이 영화는 직접 관객에게 말을 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영화 봤나요? 영화 속의 등장인물이 관객에게 말을 걸어요. 그래서 영화 속의 등장인물이 밖으로 나옵니다. 스크린 밖으로 나와서 관객에게 다가가서 그 앉아있는 관객과 또 다른 그 서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영화가 이 카이로의 자줏빛 영화입니다.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우디 앨런의 카이로의 자줏빛 장미. 이 영화는 영화 속 인물이 감기에 말을 꺼내는 상호작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 배경은 1930년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삶에 시달린 한 주부 미아 펠로라고 하는 이 여성이 영화를 찾아 현실을 도피하고 꿈을 쫓습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은 세상을 잊기 위해 그녀는 영화를 찾습니다. 남편이 술 조종하는 것도 돈이 드는 것도 모두 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녀는 영화를 본다는 단순한 행위를 통해 초현실이죠. 영화를 현실의 다른 현실과 다른 현실, 초현실을 체험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잡을 수 없는 행복감을 맛보는 그런 것으로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영화 속의 주인공이 화면에 걸어 나와서 영화를 보는 이런 장면들이 상호작용성, 관객과 그 영화가 관객 지시 미치면서 관객과 함께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영화가 여기서는 재현이 공간이 아니라 현실의 공간이죠. 근데 이제 이 남성은 결국 영화 주인공은 다시 영화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영화적 현실이 실제 사무 현실로 나와서 다시 영화적 현실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호작용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내가 여러분한테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로버트 알트만이라고 하는 이 영화 감독의 내슈빌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내슈빌, 그 다음에 고스포드 파크 같은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슈빌이라는 곳에 모인 정치 집회인데 24명이 관한 내용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이렇게 이어나가는 영화가 내슈빌이라고 이런 영화입니다. 이건 영화 속에 스토리 속에 또 다른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호작용성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토리 속에 또 다른 스토리가 나다. 이른바 인터랙티브 미디어 형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1930년대 상류 사회에서의 저택에서의 주말 파티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말 파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살인 사건이 나타나요. 살인 사건이 나타나고 그 모임에 모인 사람들이 상당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고, 손분이 높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신분이 높은 사람과 함께 하인이라 그럴까요? 그게 이제 뭐 좀 딸린 이런 사람이 같이 옵니다. 그러면서 그 하인들이라 그럴까요? 같이 온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모이는데 자기 주인의 신분에 따라서 하인들의 신분이 또 정해져요. 자기 주인이 사회적 신분이 높으면 하인들도 굉장히 높은 이런 티를 내면서 꼭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살인사건이 나타나고 있고 아가사 크리스토프의 추리거 이런 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인사건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형식은 뭡니까? 살인사건 이런 형식, 탐정제가 형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는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과 사회적으로 거기 같이 온 하인들의 그런 캐릭터 사이의 상호작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얘기했던 누굽니까? 로버트 알트만이라는 사람 영화는 대부분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터랙티브 미디어 형식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요게 내용이고요. 그 다음 또 내가 여러분들 소개하고 싶은 것이 로버트 알트만이라고 하는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그 사람의 또 다른 영화 숏컷이라는 영화입니다. 숏컷. 1993년도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모자이크식 재구성의 서사이론을 보여주고 있고요. 모자이크 재구성의 서사를 보여주고 뉴미디어 서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 영화의 서사는 뉴미디어 서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마노비치 등의 뉴미디어 이론으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얘기해요. 마노비치 내가 한번 좀 소개를 했었죠. 디지털 미학 이론에서처럼 서사 형식의 관객의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모자이크 서사, 이제 모자이크 서사 이론을 잘 보여주고 모자이크 서사 이론은 뉴미디어 스토리텔링과 연관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보면 상당히 좋은데
숏컷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영화 용어죠. 컷인데 짧게 자른다는 얘기죠. 롱컷이 아니고 숏컷이라는 의미, 짧게 자른다는 의미예요. 이 영화 이미 서사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짐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작가 레이먼드 카버의 9편의 단편 소설을 9개의 단편 소설을 모자이크식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1933년 이렇게 이제 영화제, 베네치아 연화제에서 수상한 것이죠. 어떤 작가가 9개의 단편 소설 썼는데 그 단편 소설 9편을 하나의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많은 그런 얘기들이 이제 축약돼서 나타나고 있겠죠.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 이른바 주로 얘기되고 있는 그런 부부들 쌍이 모두 포함해서 22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이 사람의 직업군을 잠깐 이렇게 소개해 보면은 의사 랄프 와이먼 박사가 나타나고 그 아내인 루드하가 메리언이 나타나고 있고요. 방송국 앵커인 남편 하워드 피니건과 평범한 주부인 앤이 나타나고 있고 재즈 가수 어머니 도라와 첼리스트 외동딸 조가 나타나고 있고요. 네 번째 바람둥이 경찰관 진 셰퍼드와 누드 모델 아들 셰리가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실업자 남편 스튜어드 케인과 강대 아내인 클레어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 술주정꾼인 리무진 운전사인 얼과 음식점 종업원인 도린이 나오고 있습니다. 풀장 청수부, 그 다음 게리 카이즈와 그 다음 폰섹스 상담원이 나타나고 있고요. 부인입니다. 그 다음에 살충제 살포 헬리콥터 조종사인 스토미 웨더스와 별거적인 아내 베티 등 9명의 9쌍이죠. 9쌍의 부부의 얘기를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한 쌍의 얘기를 시작하다가 이제 이 영화를 보면 재밌어요. 한 쌍의 얘기를 이렇게 보면 시작하다가 짧게 얘기를 하고 딱 끊어버려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부의 얘기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가 쭉 얘기가 진행됩니다. 9쌍까지 이렇게 진행되다가 그 다음에 또 앞에 끊겨있던 부분 있잖아요. 첫 번째 얘기했던 사람 끊겼던 부분이 또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다가 앞에 조금밖에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다음 얘기가 또 나오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어져 나와요. 숏컷이라는 거예요. 이른바 숏컷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9쌍의 부부를 포함해 20명의 다양한 지역권의 미국인들이 펼치는 각가지 에피소드를 보여주고 모자이크식으로 반복적으로 모티브 중심으로 제공되면서 미국 중산층의 사무의 위기를 보여주고 특히 이제 여기 중산층 사무의 위기인데 죽음과 연관돼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보기, 루킹이죠. 보기 또는 엿보기를 주제로 하는 숏컷은 삶의 일상성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역설적으로 삶의 붕괴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짧은 미국 중상층의 가정의 그런 부부의 얘기를 짧게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관객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엿보게 하는 거예요. 짧게 보여주는데 이 짧게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짧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이거 자체가 이미 삶의 붕괴를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LA를 보면은 영화를 처음 시작하면 LA를 보여주고 있는데 LA를 배경으로 하는 이 영화는 한밤중 여러 대의 헬리콥터들이 도시 상공을 날며 살충제를 살포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오프닝 샷은 마치 부유하는 기표의 전멸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살충제 헬리콥터가 팍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싹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이제 그런 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관점에서 마치 이제 기표가 부유하고 있는 이런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모자이크식 에피소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전형적인 얘기 방식입니다. 그것은 내가 내 책에 포스트 모더 영화 미학 속에 잘 분석되어 있습니다. 의사인 랄프 와인 박사와 그의 부인 메리언은 막 귀가하여 잠을 잘 준비를 하면서 나누는 대화가 TV 프로그램 해설자의 코멘트와 교차되어 관객에게 전달됩니다. 이것도 이제 짧은 것도 짧기도 하지만은 그 짧은 것 속에 또 다른 에피소드를 또 얘기들이 막 들어옵니다. 첫 번째에서 그런 거예요. 어떤 부부가 의사 부부죠. 의사부가 이제 밤에 늦게 귀가를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TV를 켜놨는데 TV 속에 그 해설, 뉴스 이런 것들이 이 사람 부부의 대화 속에 막 들어와요.
대화가 나오고 또 TV란 해설 내지는 TV 속에 일단 내러티브가 계속 들어가면서 관객들을 볼 수 있는 처음 시작하자마자 부부와 TV 해설이 막 교차하면서 하고 있는 이른바 굉장히 짧은 에피소드식인 그런 서사를 이미 이제 딱 체험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해충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해악에 관한 이 코멘트는 TV 속의 해설의 코멘트입니다. 오프닝 크레딧이 시스템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이러한 이중적 대화는 이미 이 영화의 서사가 전통적인 연속성을 벗어난 다중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중적 의미를 보여주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객의 전통적인 서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TV 해설 이외에도 전통적인 서사를 방해하는 것이 이제 옛날 전통적인 서사 같으면은 부부 얘기면은 부부 얘기 뭐 대화하면 대화가 계속 이어져야 될 텐데 TV 해설이 되면서 그걸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 외에 또 다른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이 헬리콥터 소음입니다. 이 영화에 딱 시작하자마자 헬리콥터 소음이 너무 크게 들려요. 관객한테. 그래서 부부가 얘기하는 것에 이 자막 아니면 못 들을 정도로 너무 크게 들립니다. 너무 크게 이제 울리고 있어요. 그런데 TV에 나오는 해설자의 해설까지 막 같이 들리니까 정말 처음부터 조금 이제 그 전통적인 서사의 가정이 이제 붕괴되고 무너져서 너무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소음은 콘서트의 고급 예술가 카페 가수 도라의 노래와 교차 편집을 통해서 관객에게 전해주면서 서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계속해서 모자이크식으로 반복되면서 영화 전체의 서사에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쇼컷, 저기 잘못되죠. 쇼컷에서 모자이크 에피소드는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이 영화 첫 부분의 콘서트 관람 시퀀스에서 젊은 의사의 와이먼 박사와 메리언 부부는 그곳에서 만난 스튜어트 케인과 클레이 부부를 집으로 초대하는데 이 초대 시퀀스는 후반에 다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전반하고 후반하고는 앞에 전반하는 내용이 후반에 계속 이어지면서 영화의 그런 에피소드가 마치 뭐 수레바퀴라 그럴까요? 어떤 체인처럼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방식이에요. 서사 형식이 아주 특이합니다. 네? 이런 모자이크 서사의 교차성은 TV 프로그램의 해설과 캐릭터의 대화의 교차 이외에도 피니건 부인과의 수영장의 대화 같은 데에서 이웃집의 대화에 끼어들기, 전화 통화와 일상적인 대화, 카페에서 여가수의 노래와 흑인들의 이야기 등에서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하다가 이웃 사람들의 얘기까지 끼어드는 이런 대화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굉장히 대화 방식이, 서사 방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전화 통화까지 막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노래까지 이런 서사에 계속 개입을 하고 있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로스앤젤레스 근교를 배경으로 있는 이 영화에서 등장인물들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지만은 내부적으로 이미 붕괴 직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상에 주는 압박감이 서서히 내면을 짓누르고 물질에 대한 맹목적인 추정과 도덕적인 파탄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들은 일상적으로 훈련을 맺고 망설임 없이 살인을 저지르며 어느 조그만 호숫가에서 낚시 도중에 벌어진 여자 변신을 발견하도 무관심하게 자신들의 일에 열중하는 이런 까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낚시 모티브가 나타나는데 낚시 모티브를 중심으로 한 스튜디오와 그의 친구들이죠. 스튜디오와 그의 친구들은 이 에피소드는 일상적 삶과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대립을 역설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호숫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여성의 시체가 우연히 발견됩니다. 아직 벌거벗은 여성 시체가 발견돼요.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않아요. 이게 죽음인데 이게 삶과 자기 일상적 삶과 죽음이 마치 같이 동일하게 여기느냐? 삶 속의 죽음이 일상적이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낚시와 죽음의 모티브로 이루어진 이 에피소드는 뒤에서 이어지는 저녁의 침실에서 스튜어드와 클레디 부인 대화, 다음날 아침 정원의 아침 신문을 보는 장면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방송국 앵킨 하워드 피너건 부부의 외동 아들 케이시의 경우는 이 아이가 등굣길에 집 부근에서 음식점 종업원 도린의 차에 치이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부부의 아이가 학교를 가다가
다른 등장인물의 부부인데 그 여성의 차에 치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에피소드 전개 이런 다른 에피소드에 비해서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에피소드 상당히 강하게 있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나타나고 있고요. 교통사고의 모티브는 이 부부 위에도 운전기사 올과 도린 부부의 에피소드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물이 모티브를 받쳐주고 있는 한 경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사고 현장에서 괜찮게 나타나고 있는 캐시가 집으로 돌아온 뒤 의식을 잊어버리고 입원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피나그의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피나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일상적인 에피소드에서는 이래서 보여주는 에피소드는 이 영화의 부자관계의 모티브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피나그의 아들 케이시와 아버지를 중심으로 부자관계의 모티브가 이중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진 셰퍼드의 경우인데 이 사람이 경찰관인데 부부 사이에 안 좋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지인은 아내 셰리 몰래 외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대는 살충제 살포 헬리콥터 조종사인 스토미 웨더스의 아내 베티는 또 별거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인은 베티와 내일 관계 맺고 있고 귀가 도중에 강제 복종을 한 클레어에게 저속운전을 빌미로 이제 경찰관이니까요 추궁거리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운전 위반이다. 너무 저속으로 했기 때문에 운전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강제 모티브는 젊은 여사의 와인 메리 모브가 시드드 퀘인과 클리 부부를 집으로 초대한 파티 시퀀스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남편이 외도를 놓쳐서 세리는 의사인 랄프의 아내자 자기의 동생의 누드와의 메리에게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고 누드 모델이 되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누드 에피소드는 지인과 셰리의 대화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갑자기 일어난 지진으로 마지막에 지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상생활 다시 모자이크의 몽타주로 이어지면서 끝납니다. 맨 마지막 시퀀스에서 카페 가수 도라의 노래는 이 영화의 처음 시퀀스, 시작 시퀀스죠. 들리는 것으로 음악적 서사의 순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카페 가수 도라의 노래가 이 영화에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데 마지막에도 들려주고 있어요. 예. 종합해보면은 이것이 이제 영화의 전체적인 서사 구조입니다. 종합해보면은 이 쇼컷은 서사 연관성이 매우 모호하고 느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러한 모호하고 느슨한 서사는 반복되는 모티브로 모호하고 느슨하지만은 모티브는 반복된다는 겁니다. 모티브는 텍스트를 이어가는 힘을 얘기하죠. 텍스트를 움직이는 힘이 모티브인데 이것은 모티브는 반복돼. 그래서 서사가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원하면 쇼컷에서 반복되는 모티브는 인물 중심으로 연상적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사랑, 낚시, 첼로 연주, 클레어와 같은 강대, 생일파티, 아이들과 유희, 교통사고, 부자관계, 마약, 복용, 죽음, 사슬 같은 이런 모티브군입니다. 이 서사에 사용되고 있는 모티브, 일련의 모티브군데 이런 모티브가 반복적으로 이 서사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서사를 중심으로 영화의 서사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이렇게 쇼컷의 이렇게 분절된 단편화된 이야기 구조이지만은 이런 모티브가 일관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짧은 모티브들의 연결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영화의 두드러진 모티브인 죽음의 모티브는 낚시대에서 벌거벗은 여자의 죽음, 방송국 앵커인 피나그의 아들 케이시의 죽음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이렇기 때문에 플롯보다는 캐릭터가 더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캐릭터 중심의 영화다. 플롯 중심보다는 캐릭터 중심의 영화다라고 얘기해요. 캐릭터 중심의 서사가 이렇게 부각되어지는 영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와 서사의 이 병행이죠. 캐릭터 서사의 패러리즘, 평행 이런 것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화의 다양한 가지 서사격을 전개하고 있는 쇼컷은 디지털 서사격 한 유형인 하이퍼텍스트의 서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유사한 서사의 전개는 폴 해기스의 LA 크래시 같은 영화, 그 다음에 페르난도 메를레스의 시티 오브 갓이라는 영화, 그 다음에 중국의 왕가위 같은 중경삼림이죠. 이런 영화에서 유사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강한 이런 서사 구조,
이게 모자이크 서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쇼컷이라는 영화다라고 합니다. 유사성을 찾아보려면 이런 것을 필요 이제 유사성을 볼 수 있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한 분절성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가 이 쇼컷이라는 영화입니다. 다음 시간에 내가 필름을 구할 수 있으면 잠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네, 그만.